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월에 제기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내일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주민설명회를, 시의회는 이달 9일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요. 찬반 목소리가 극심해 주민설명회는 파행을 빚었고 주민의견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 편의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 불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데이터가 부족하고 의견 수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와 달성군 의회에 이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어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의회는 내일 기획행정위 심의에 이어서 30일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내일 있을 상임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이어졌는데요. 대기가 다시 불안정해져서 오후부터 밤 사이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우박이 떨어지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에는 안동 28도, 영주 27도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곳에 따라 매우 높음까지 치솟는 곳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안동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가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관광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안동시는 하회마을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가 토요일 오후 7시, 9월에서 10월은 오후 6시에 만송정 일원에서 시연된다고 밝혔는데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줄불놀이가 최고조에 이르면 진행하는 낙화 퍼포먼스까지 감상 가능하고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낙하봉이 만들어낼 불꽃놀이의 향연이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가져다 줄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다시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꽤 선선했는데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포항이 한낮에 27도, 경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까지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포항과 경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흰남노와 울진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주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올해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총 7개 재난 피해자 3천여 명이고요. 지난해 3월 울진, 강원, 속초 등 동해안 산불, 지난해 8월 포항과 경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응답자의 특성과 재난 피해 수준, 국가 지원 만족도와 개선 의견 등 7개 영역 189개 문항을 청취하고요. 특히 재난 발생 후 생활 변화와 국가 지원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파악돼서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5도 높은 22.7도, 습도는 78%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운항 시간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에서 지난 19, 20일에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기원 울트라 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장거리 수영협회와 울트라 수영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사전 훈련은 완수한 30명이 울릉도 해안 일주 46km 완주를 목표로 참가했는데요. 지난 19일 사동 1, 2해수욕장에서 울릉도 독도지원 특별법 제정과 울릉도 유네스코 등재 및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기원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회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틀간 치러진 대회는 부상 및 사고를 대비해 울릉군의 어업감시선과 동해 해경파출소 및 울릉해양순환구조대 보트의 안전지원 속에 참가자 30명 모두 낙오 없이 완영을 마쳤으며 이번 대회 후원인 한국상공연합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쌀 외 다양한 물품을 울릉군 가족센터로 기증하는 기증식도 진행해 사회공헌 의지와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KTX 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원전을 다수 보유한 경상북도가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고 있는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네. 예, 즉 현재는 한국전력만이 전기를 공급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 시행되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하고 소비해 지역의 전력 자금률을 높여주고 국가에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한 특별법 45조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 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규정된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당연한데요. 특별법에 담긴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 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소매 전기요금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안가 등 특정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의 전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 경기의 전기 자금률은 10%에서 60%대에 불과한 반면 경북은 180%를 훌쩍 넘기는 실정입니다. 발전소에서 대규모 전력 소비 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송전할 때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도 막대한데요. 현재 송전선로 건설은 피해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인해 대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에서 대량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가 많은 중앙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경상북도가 특히 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철호 도지사께서 지난해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처음 제안하셨고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을 추진하는 등 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북은 국내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개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2기가 경북에 있습니다.
이들 원전의 운영으로 경북의 전력 작업률은 184%가 넘고 여기에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건설된다면 작업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원전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고 원전 가동 중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수도권 송전에 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 문제 등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현재 서울의 전기요금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전 부담을 안고 사는 경북 동해안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저렴한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기에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북 지역의 전기요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낮아지는 건가요? 예. 현재 특별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구체되어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산에너지특별법 45조에 규정된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공급 약관의 개정을 통한 방법이 있겠고, 둘째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군요. 어느 경우든지 네. 장기적으로는 경북 지역의 전기요금이 수도권 등에 비해서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분산된 에너지 특화 지역은 지역별 전력 자립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을 말하는데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남을 경우에는 타 지역이나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지정될 경우 한전과 발전 사업자 간 공격 경쟁이 가능해져 저렴한 전기 선택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특히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신산업 유치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선 목표가 여기에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은 신산업 유치가 목적입니다. 다량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현재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송배정망 건설 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유치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게 이제 우선일 것 같은데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육성 방광과 규제 특례,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등을 담은 특화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인데요. 네. 계획 수립 이후에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 자원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이 됩니다. 내년 6월 14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경상북도는 분권에너지 연구 포럼을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북도 외에 특화 지역 지정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북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강점이 뭘까요? 예, 제주처럼 풍력 중심의 특화단지를 구상하는 곳도 있지만, 네. 우리 경상북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원으로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SMR이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SMR과 연계 발전이 가능해졌고,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정,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특히 올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 국가산단은 SMR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능해져
국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이 시행되면 경북의 산업단지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와 SMR 등 분산에너지 산업화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또 기업이 좀 이탈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반발의 여지는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서울과 수도권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반발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인데요. 네. 실제로 서울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의 한국의 경제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국가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며 사회적인 수용성이나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의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산에너지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이 몰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져 지방 소멸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업의 선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경상북도가 어떤 그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예. 경상북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 활동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활용한 기업 유치 전략을 포함시키는 등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예. 경상북도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원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게는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 강좌인 힐링스쿨이 열렸다고 합니다. 힐링스쿨,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어제 대구시 약사회관에서 열린 시민대상 강좌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마약 중독을 겪었던 분이 회복 스토리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만 30분가량 이어질 정도로 뜨거운 현장이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강의를 진행한 숙명여자대학교 최화경 교수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중독에서 회복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진짜 마음이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마약의 어떤 물질 전에 비물질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영혼을 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 마약류의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독성 마약류의 위험이 뭐가 있는지, 중독이 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중독을 시키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방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독은 이미 한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없는 질환이고 평생을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고 각 연령별로 속해져 있는 그러한 소속기관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방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높이는 음료수라면서 이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올해 가장 충격적인 마약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충격도 받으셨을 텐데요. 사실 수능이 다가오는 10월경이 되면 중년 여성들이 성인 ADHD 약을 처방받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이요? 네, ADHD 약이 주의력,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약은 ADHD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용하는 일이 있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겁니다. 네. 네, 강의를 들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년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마약류 관련된 학생들이 많아져서 여기 교육이 열린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들어왔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확실히 회복 스토리, 일단 실제 마약 중독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회복까지 거치시는 분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들으니까 저희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한 친구들이 참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년원 내에서도 간단한 교육이나 회복 스토리 강연해 주셔도 아이들도 충분히 듣고 직접적인 상담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복자로서 마약 한 10년 정도를 경험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재활팀장님께서 전에는 자신의 과거가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디딤돌로 많이 바뀌었다. 이게 정말로 자기가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디딤돌로 삼기가 힘들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느꼈던 게 인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중독자였다. 회복 중이다. 인정을 하고 나면은 정말 내 근본이 왜 마약을 시작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명환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인데요.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요즘과 같이 청소년 마약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마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 조금 이른 나이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는 청소년들이 예방적 차원이나 아니면 치료적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겠어요. 네, 마약 관련 사건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해도 사실 인터넷 외에는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지식도 상식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개 강좌를 열었고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행사를 기획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희 대구지역 본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도중에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끝까지 다 앉아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신 게 저도 고맙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혹시 마약류 중독자가 주변에 있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년별로 연령별로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그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학교라든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하는 예방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회복지기관들 또 요청이 들어오는 곳마다 직접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물 중독이 되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재활교육을 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한 연구나 자료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가 이제 우리 일상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나도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6일 이날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이 마약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중독이 되기 때문에 예방에 더욱 힘써야겠고 또 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마약 중독을 겪었던 분들이 회복 사연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으니까 또 회복 중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청도 소싸움 경기가 구제역 여파로 중단됐다가 이달 3일 재개되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싸움 자체가 동물 학대이고 또 소싸움을 위해 소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가혹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십수년간 적자를 내는 사업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도 소싸움 민속 경기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전통 민속 경기로요. 한동안 좀 중단됐다가 재개됐죠. 네, 맞습니다. 이 경북 청도군과 대구 달성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소싸움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는 11곳이고요. 이 경북 청도군, 대구 달성군을 포함해 창원, 김해 등 경남 6곳, 그리고 전북 2곳, 충북 1곳 등입니다. 네. 이 중에 정읍시랑 완주군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2019년 이후로 최근까지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와 경북에서는 달성군과 청도군이 이제 소싸움을 열고 있는 건가요? 네, 달성군, 청도군이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1998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대회를 5회차부터 달성군이 이어받아서 매년 봄마다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지난해에는 가을에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달성군 농업정책과 측은 최근 반대 민원 전화가 몇 통 오기는 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진 않아서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이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고 2011년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매주 주말에 24경기, 연간 1250경기가 개최되는데 전국에서 소싸움 상설 경기장이 운영되는 곳은 청도군이 유일합니다. 네. 이 경기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고 연간 운영 예산은 63억 원 정도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효과가 있나 보네요. 네, 이 전통을 계승한다는 취지가 일단 있고요. 이 관광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도군 관계자는 소싸움 경기를 보러 왔다가 다른 곳도 방문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서 이 소싸움은 민속 경기로 과거의 고려 조선시대로 거슬러가는 오랜 전통 명맥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다. 네. 부정적인 소싸움이라는 말 대신에 소힘겨루기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청도군이 소싸움의 고장으로 국가 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훈련받은 조교사가 소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또 수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다. 네. 나이 많은 소도 있고 자유롭게 방목을 하는 환경에서 평소 주인과 교감을 하고 지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싸움을 진행하는 법적 근거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소싸움을 개최하는 근거는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있어서 이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제 동물권 이슈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소싸움에 대해서도 동물권 단체들 반발이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달 3일에 청도 소싸움 경기가 재개되고서 이 현장에서 동물권 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소싸움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잠깐 살펴보면 온순한 기질의 초식 동물을 싸움소로 육성하기 위해 미꾸라지, 뱀이 들어간 보양식을 먹이고 이 비탈길 달리기와 타이어 끌기 훈련을 시킨다. 이 자극적인 소음으로 소를 흥분시키거나 뿔을 들이받도록 유도해 몸에 생채기를 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또 소에게 싸움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자랑거리도 축제도 아니다. 전통 계승 또는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도 시대와 맞지 않다. 서양에서도 전통으로 지속되던 투우를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서 청도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청도군은 소싸움이 동물 학대가 아닌 전통이고 민속 경기에 해당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부수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들었습니다. 실제 소싸움이라는 이름을 작년에 소힘겨루기로 바꾸기도 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법률을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논의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동물 보호 단체 등은 법률 개정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싸움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소싸움으로 인한 동물 학대가 멈출 수 있도록 이 해당 법 규정에 일몰제를 적용해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온라인 우권 발매에 대해서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인데요. 이 개정안 핵심 내용은 온라인 우권 발매 근거 조항 신설입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들은 반대를 하면서 이 수년간 적자투성이던 소싸움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온라인 우권 발매를 추진하는 건 소싸움 도박판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도박 활성화법이다. 또 시대에 역행하는 온라인 우권 발매 전통 소싸움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청도 소싸움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구조를 살펴보면요.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고 이 지난 2011년부터 이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개장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공사의 주수입원이 청도군의 사업비 지원과 우권 매출인데 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영업 손실액이 2011년 21억 규모였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고요. 2015년에는 49억 원에 달했다가 2021년에도 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적자인 것은 청도군이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보다 이제 매출 원가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청도군이 매년 50억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요. 같은 시기에 우권 매출이 300억 원에 가깝게 형성이 되긴 했는데 이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95%에 이르다 보니까 이 적자 구조가 심화되는 건데요. 네. 이 매출 이익이 조금 나오더라도 인건비, 관리비 등 50억 원 넘게 쓰이는 형국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청도군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청도군은 이 우권 매출 총량 제한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이 온라인 발매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이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우권 발매는 소싸움 자체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여서요. 네. 국회에서 논의 중이긴 하지만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도군 의회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 청도군 자체 예산이 또 들어가는 만큼 군 의회에서도 이 청도 공영 사업 공사를 문제적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도 공영 사업 공사가 마련한 2023년 본 예산안은 85억 원이었는데요. 네. 군 의회는 심의를 거쳐서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20억 원 가량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성곤 청도 군 의원은 청도군 재정 자립도가 8% 정도로 낮은데 예산을 공영사업공사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하위권과 낙제점을 받았고 자구적인 노력도 부족하다. 이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공사 운영과 예산 문제의 전반을 더 살펴야 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싸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기자는요? 네, 지난 4월에 열린 대구 달성군 소 힘겨루기 대회에서 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는데요. 네. 입구 초입에 마련된 간이 식당에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 왁자지껄한 사람들을 보니까 작은 축제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큰 돈 들이지 않고 가족 단위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지역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런 대회뿐만 아니라 네, 말고도. 소싸움 대회뿐만이 네. 아니라 또 아이들도 많은 만큼 이왕이면 좀 교육적이고 재미와 의미까지 있는 행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달성군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공원이나 캠핑장 같은 자연 친화 시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 달성군에만 해당되거나 또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가족, 친구, 연인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또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자체 사업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 흐름에 맞추면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름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청도 소 힘겨루기 대회로요? 네, 아마 이 동물 학대 논란 관련해서 네. 그런 비난이 이어지면서 이름을 바꾼 거라고 봅니다. 달성군도 소 힘겨루기 대회로 바꿨고 어쨌든 청도 이 경기 대회는 지난 3일부터 이제 재개되면서 지금 열리고 있겠네요. 네, 열리고 있고 정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열릴 계획인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구적인 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민속 경기다, 동물 학대다, 청도 소 힘겨루기, 소싸움 대회와 관련한 논란 오늘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다시 읽어볼 오늘의 역사는 뭔가요? 오늘 일요일 6월 25일이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날이죠. 벌써 73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오늘 6.25 전쟁과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의 역사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됐군요. 예, 많이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났나부터 시작해서 휴전될 때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한반도에는 원래 우리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네. 북부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부에는 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북한 지역을 차지했던 김일성과 소련이 야욕을 부려서 말하면 남쪽까지 차지하겠다 이런 야욕을 부려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8월 초에 외관 철교가 폭파됩니다. 철교가 폭파된다는 말은 이제 경상도 이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점령당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9월 15일에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10월 하순 되면 또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휴전선 일대에서 공방이 계속되어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게 되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전쟁 나고 1129일 만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졌잖아요. 네, 대단하죠. 예. 그러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싶은데요. 군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 피해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뭐 군인이 기본적으로 민간인보다 많이 죽을 거다, 전사할 거다 하는 건 상식인데 네. 군인을 먼저 따져보자면 이제 국군, 말하면 우리 남한 국군이 약 13만 명이 전사를 했고요. 또 유엔군도 4만 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우리보다가 네. 4배나 많은 52만 명이나 전사를 했고 중공군도 12만 명 넘게 전사를 했어요.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쪽보다는 저쪽이 3, 4배 많이 전사를 했는데 네. 군인도 그렇다 치지만 민간인도 따지자면은 남한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이 37만 명이 넘고 이제 행적이 묘연해졌거나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도 38만 명이 돼서 굉장하죠. 북한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잡히지 않았어. 민간인이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한의 우리 국군, 북한의 군대, 또 유엔군, 중공군 다 합하면 군인이 8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민간인이 20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아무튼 대단한 비극이죠. 그러네요. 다시는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 전쟁과 관련해서 다부동 전투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6.25 전장이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구 시내는 이제 전쟁 피해를 직접 입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죠. 다부동을 북한군이 넘어왔으면 이른바 적화 통일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다부동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남한군과 북한군, 우리 말 국군과 북한군을 합해서 거의 3만 명 가까이 죽는데 예. 북한군이 1만 7,500명 이상, 또 우리 아군 또 1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됩니다. 세계 전쟁사에 보면 융단 폭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융단이 뭐냐면 이제 비단인데 비단 가지고 이렇게 덮듯이 폭탄을 무진장 낙하시켜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걸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다부동 전투에서 생겨난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말이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네.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학교로 치면 교실 한 칸당 2kg의 폭탄을 터뜨렸으니까 뭐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전투가 잘 끝났다고 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기는 바람에 대구는 안 넘어갔죠. 적군에게. 예, 대구가 뭐 1592년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과 명나라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주둔했던 곳인데 6.25 전쟁 때는 직접적인 큰 피해를 또 입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른 지역에 우리가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좀 다행히 그래 됐는데 대구는 또 역사적으로 전투가 많았어요. 927년에 다 아시는 동수대전이라고 해서 왕건과 견훤의 군대가 동아사라에서 크게 싸웠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90년 정도 지나서 839년이 되면 또 장보고의 군대가 대구로 오고 신라 정부군 민해왕의 군대가 대구에서 또 대전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대구가 뭐 짐작해도 대구와 부산 사이를 서울과 부산 사이를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충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느 군대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게 다 중간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게 됐고 그 결과적으로 그 지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1601년이 되면 조선 정부에서 경상감령을 대구에 설치하게 되고 또 지금도 이군사령부가 대전, 부산, 광주가 아니라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군사령부는 대구에 언제 그럼 설치된 건가요? 이군사령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4년 10월 31일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미군이 가지고 있던 군사 통제권이 우리 군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군사령부를 창설하겠다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창설하는데 현장 자체는 그때는 그러니까 이군사령부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창설하느냐 하면은 대신동에 있는 개성학교 운동장에서 창설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성학교를 지금 가보시면 이제 그 창설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아담서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교사 건축물 유형 문화재가 있는데 네. 보통 그것만 보고 오시는데 이군사령부도 사령부 창설 기념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담스관은 뭐 대구 독립만세운동 때 개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좀 그 프린트했던 곳. 지하실에. 예, 네. 그리고 태극기를 만들었던 그런 독립운동 유적지로 알았는데 이군사령부가 창설된 곳이고 거기에 창설 기념비가 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네, 대부분이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사 쪽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들어가면은 그 50계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계단이 있는데 그리 직진하지 않고 왼쪽으로 약간 비틀면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그 나무 사이에 여기 좀 서 있는데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너무 작아요. 예. 좀 크게 웅장한 모습으로 세우면 여기 교육 자료나 현대사를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옛 이야기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군사령부가 다른 것도 아닌 학교에서 창설됐다는 사실을 알면 좀 역사적인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해본 적이 있는데 6.25가 1950년에 일어났다는 학생들 걸 아는 학생이 대략 60% 정도 되고 40%는 연도를 모르고 예. 그다음 휴전이 언제 됐느냐를 아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0.2%밖에 없었어요. 7월 27일이 휴전됐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대사도 잘 알아야 되지만 현대사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군사령부 창설 기념비 같은 것도 크고 좀 멋있게 세워놓는 거는 그 역사교육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성학교에서 이군 사령부가 창설된 이야기 또 다부동 전투 얘기를 하시니까 학도의용군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학도의용군은 이제 10대 학생들이 전쟁터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되는 최고의 이제 기념적인 이 답사지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이요? 포항에 가면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라는 게 있는데 2층 건물인데 전시실도 훌륭하고 저 시청각 교육도 해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네. 여기를 시간 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당시 학도의용군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역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답사하기 어려우니까 네. 포항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10살, 뭐 10대밖에 안 된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전쟁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10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하고 예. 슬픈 일입니까? 예, 그들의 그 조국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항학도의용군 기념관이나 다부동 또 개성학교 이런 현장도 찾아보는 것이 보람 있는 교육적인 활동이고 답사 활동도 되고 역사 교육도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6.25 그렇습니다. 전쟁 발발일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1950년 당시 상황과 우리 지역의 관련 유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2023년 헌혈자의 날 기념 프로야구 관람 이벤트가 오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립니다. 사전 응모를 통해 헌혈자 2,300명에게 경기 입장권을 전달했는데요. 프로야구 경기 전 오후 5시부터는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송해공원에서 7월 말까지 수국을 주제로 한 작은 꽃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00점의 다양한 수국으로 핑크빛 물결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여름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국은 1년 중에 오직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꽃 전시회에서 좋은 추억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대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6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몰에서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을 개최하는데요. 협소한 작업 공간을 새롭게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미디어 전문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달성군에서 놀면서 배우는 나랏꽃 무궁화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체험교실은 무궁화 개화 시기인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진행되는데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진행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동산에서 진행되는 무궁화 체험교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냉방이 되는 실내에서 환기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여름에도 기침을 하게 되는데요. 수개월이 지나도록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는 것이 불편하다면 폐섬유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에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폐는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0대 이상 장년층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호흡에 이상이 느껴지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헛개나무차는 갈증 해소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소량이지만 독소를 지니고 있어서 말리지 않고 섭취를 하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잘 말린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많이 마셔도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간질환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열리는 첫 아트페어로 지역 미술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3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100여 곳의 갤러리가 참가해서 5천여 점의 미술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미술계에 따르면 아트테크, 그러니까 미술품 재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국 아트페어의 방문객과 또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아트페어 대구의 관람과 구매 열기는 어떨지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지방 구름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